그러면은 난 자존감도 낮고 힘든 것 같아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 공통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많이들 쓰시는 표현이 모르겠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요. 내가 밥을 먹고 맛있는 게 내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맛있었는지 주방장이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맛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네. 나는 뭔가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모든 느낌에 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거를 더 반복해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내뇌, 뇌를 연결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뇌를 연결하면서 대화를 길게 나눠보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메가 베스트셀러로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없는 윤홍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정신과 의사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 중에 한 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자존감이죠. 알 것 같으면서 어려운 개념 같아요. 교수님의 메가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에서는 자존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자존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으로 끝나니까. 자신을 존중한 감정. 그렇죠. 감정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감정은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 사고방식인데 누가 하는 생각이냐?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날 되게 사랑스럽게 볼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 저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러거든요. 저는 왜 드라마 보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쿨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러는 분도 있고, 근데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지만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은 야, 내가 저런 드라마를 보고 눈물도 흘리고 공감도 한다는 감정이 게 살아있네. 나는 참 이거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은 현상을 겪더라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군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울거든요. 영화 네, 보면. 네, 옆에서 왜 이렇게 울어? 막 이러면은 그냥 울 수 있어서 되게 그쵸. 좋은데? 막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박사님이 되게 매력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이제 단단한 자존감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행복하고 저 사람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게 비교적 최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항상 그렇지도 못해요. 그렇죠. 어떤 날은 이렇게 카메라 꺼져 있고 혼자 있으면 내 스스로가 너무 싫고 용서하기 어렵고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날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늘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기복을 보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너무 나쁜 걸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자존감이라는 거 딱 정해져 있고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스스로의 어떠한 느낌, 판단이니까 늘 변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이 나온 지가 거의 한 1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제가 전공의 할 때도 한켠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권위주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하냐. 교수님이 보기에는 너 형편없는 학생인데 이러면은 자존감이 높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권위자는 교수님이고 사장님이고 부모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권위주의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좀 줄어들고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덩달아서 자존감도 상당히 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20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네. 느꼈던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 진짜 잘한다. 음.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 하버드대 뭐 이런 데 많이 가면은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면 그런 분들 못지않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게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근데 희한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우는 받아야 되고 나만큼 잘해라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싶은데 속으로는 나는 사실 보잘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아. 좀 아이러니하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또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스스로 안에서는 나는 별거 없고 쓰레기 같고 네. 흙수저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게 좀 저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진짜 이 현상을 다른 그 어느 나라에서도 못 보고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잘 보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너무 큰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존감 수업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나는 가진 것도 있고 사실 똑똑하고 열심히 살지만 아니야 나는 별거 없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나중에 진짜 나 스스로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 좋더라도 안 좋게 생각해야 해야 하는 된다. 게 미덕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제일 흔하게 말하는 게 뭐 유교적인 인격적으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면은 거만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강요된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었다라고도 보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식인 계층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으로 나뉘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상당히 한국사적인 비극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잘나거나 뭔가 좀 자신감 있고 진취적이었었던 분들 중에 반은 이제 막 큰 아픔으로 돌아가시고 막 그랬던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일단은 튀지 마라. 나서지 마라. 그러다 보면 네. 걱정스러운 거죠. 내 자식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다 보니까 항상 겸손해라라는 게 좀 강박적으로 있어서 항상 좀 눌려있는 자존감이 눌려있는 시대를 오래 살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좀 높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눌려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자존감을 신경 쓰게 된 거는 시대가 변해서 더 이상 나를 누르는 게 미덕이 아니라 네. 나를 좀 보여주고 이제 좀 싶어 하는 표현도 사람들이 하고 막 많아지면서 인스타에다가 잘 먹고 있다라는 것도 좀 올리고 어느 정도 그거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됐는데 겉으로는 또 이제 자꾸 이게 누르다 보니까 여기서 혼란이 있었는데 아니다 저거 이제 자존감 높은 거다 괜찮게 봐주자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명분을 좀 주고 어떤 목표를 좀 제시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너무 터져버렸어요. 자존감이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잘해줍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지금은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면은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막 오버 예, 하는 좀 경향이 스펙이 이제 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 자존감 건들지 말아요.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되고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으로 야, 너 자존감 좀 높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자존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들도 생겨서 이거 너무 또 오바해서 얘기를 했나 이런 또 생각하면서 제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아 진짜요? 그랬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자존감이 내가 높지 않다,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더 이제 또 들어가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거죠. 제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존감의 개념은 자기 효능감이에요. 에피커시. 내가 효능이 있다. 내가 뭘 하면 해낼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유능감하고도 상통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키울 때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느냐, 왜 경쟁에서 이겼으면 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아니라 결국 우리 애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뭘 해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뭐 나는 뭘 잘한다라는 게 있으면 절대적으로 자존감 높기는 유리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자존감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전 되게 불행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자기 효능감은 높아. 본인도 능력이 높은 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효능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자기 조절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높낮이 능력이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받는지 수직적인 개념이고 좀 이성적인 개념이었다면, 자기 조절감은 좀 욕구, 감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게 눌리다 보면 한이 맺혀요.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퍼져. 그러니까 자기 조절감하고 자기 효능감하고 상당히 중요한 축들인데, 이걸 너무 눌러버리면 엉뚱한 데서 감정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자존감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스스로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관계, 환경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은 항상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알코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맨날 술 먹고 싶다. 매일 밤마다 술 먹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난 이거를 하겠다. 이러면 나는 자존감 높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근데 또 그거는 또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을 이루는 세 가지 축 중에 자존감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축 중에 하나가 자기 안정감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맨날 술 먹는 것만 낙으로 삼아가고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는 멀어지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는 것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불안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이 스스로 안전하다라는 바탕 위에서 자기 안정감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또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축을 항상 좀 중요시를 해야 됩니다. 뇌과학에서 뇌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건 이제 에이전시, 자기 주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주도성을 가진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주도성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를 뇌가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지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지표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액션 컨트롤, 내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해야 주도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 예측만큼의 피드백을 맞춰보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맛있을지 맛없을지 무슨 맛일지 아무 예측을 안 하고 아무거나 먹는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는 그 음식을 선택도 하고 선택하면 이런 맛일 것 같고 이걸 먹고 싶어서 난 한 거야 라고 예측하고 결과 피드백까지 와야 주도적으로 한 거다. 그쵸.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보다 큰 시스템 안에서 통합돼서 일치될 수 있어야 주도적이 되는 거고, 그냥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주도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나는 이런 맛을 좋아하고 이런 맛을 싫어하고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야 주도적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축을 대입해보면 공통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해봐야 되고 예측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도 뭐 심리학, 뇌과학, 정신의학에서 다 다르게 접근하지만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삶 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삶, 자기 결정 이론에 따라서 이제 행복해지는 삶, 이게 공통적인 요소들은 또 있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니까 깨달으신 분이시니까 야 이게 상통하는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딱 보다 보면 이렇게 보이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 좋은 얘기다, 나도 자존감 높이고 싶고 뭐 행복하고 싶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고 싶은데 노력했는데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들 오시죠. 그러면은 난 자존감도 낮고 힘든 것 같아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 공통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저는 이제 말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다 보니까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는 표현이 모르겠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사실은 아는 게 되게 많은 현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능력을 낮게 보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제 생각에는 자신의 판단력을 낮추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도 결국은 모르겠다로 끝나요. 뭐 만약에 오늘 날씨가 추워서 장갑을 꼈는데 잘 낀 건지 못 낀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럼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보통은 건강할 땐 그렇게 끝나는데 내가 밥을 먹고 맛있는 게 내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맛있었는지 주방장이 요리를 잘했기 때문에 맛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요.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네. 나는 뭔가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모든 느낌에 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의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거를 더 반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많이 쓰시는 말씀이 안 될 것이다. 약간 파국적 사고네요. 대책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어떤 대책을 주어줘도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봐도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서술어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서 보니까 자신의 판단 능력도 낮춰보는 거죠. 판단 능력,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도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많이 표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이 일해도 돼?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무례한 일을 했어. 화를 내야죠.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내 판단 능력을 못 믿으니까 이런 만한 일에 이만큼 화가 나도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도 되게 안타깝지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뭐 파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일째 밥을 못 먹었어요. 이만한 일을 겪으면 요만큼 아파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무엇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무엇에 슬플 수도 있고 얼마나 슬프고 이게 오래 갈지는 랜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기준이 없는데도 표현하는 방식과 발현되는 방식은 다 다른데 나는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나약한 건지 강한 건지 그거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저는 딱 또 이런 것도 좀 두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당하거나 사이비종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사기꾼과 사이비종교의 특징이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너가 돈만 내면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 막 이런 가스라이팅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솔루션인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되게 오 땡큐 이게 필요했어라고 거기에 홀릴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라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가 약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무언가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적인 환상을 품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세요. 최근에 신종 정신질환으로 이야기되나 논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AI 조현병인데 네. 인생을 AI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찾아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못하고 AI에게 물어보는. 근데 AI가 예를 들어서 이제 랜덤하게 그냥 통계적으로 이빨린 소리를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쪽에도 취약하겠네요. 취약하기도 하고 그나마 AI가 지금은 몇 가지 없고 이름만 대도 뭐 알 수 있는 회사들에서 나오니까 최소한의 장치가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피드백을 주고 이슈가 되는데 AI 시대가 조금 더 지나면은 또 군소 AI들이 막 난립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어디로 가면은 게임방이고 어디로 가면은 하우스가 되듯이 AI도 분명히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점을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자존감을 제대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인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모르겠다 이 답을 더 많이 하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좀 낮아지는 트렌드가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됐는데 그러면 자존감을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 그것도 이제 또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삶의 목표가 좀 정형화된 목표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학교 졸업하면은 취직하겠지, 취직하면은 결혼하겠지. 어떤 정형화된 인생의 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별주의가 되면서 많이 또 흩어지게 됐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은퇴를 몇 살에 할지도 또 다르고 하나 되게 중요한 문화가 뭐냐면 대화 문화와 토론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흑백 논리로 양립하고 혐오하는 문화도 생겼단 말이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SNS를 통해서 개진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항상 이제 물고 물리고 언쟁이 자꾸 되다 보니까 진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움이 만들어내는 자존감 문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거 이제 자기 확신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모르겠다라고 숨어버리는 거죠. 언어에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그게 또 나의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습관이 돼 버리다 보니까 항상 혼란스럽고 뭔가 만족이 안 되는 채로 생각이 열린 채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게 사람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석도 있는 거죠. 저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제 뇌과학적인 자기 주도성, 주도성으로 네.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데 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래부터 타고난 뭐 유전자가 다르고 원래 다른 기질의 사람인가 하면 아니라 결국은 주도적인 삶을 작게라도 조금씩 많이 내가 경험을 하고 살다 보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자존감이 저절로 따라오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선택을 해야 하고 예측을 하고 예측한 거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고 그게 나의 가치관과 아이덴티티에 맞는지 합쳐봐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면 셋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못 사는 거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못 살면 자존감이라는 게 떨어지죠. 생기거나 이제 올라가기 어렵죠.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대책을 주시나요? 저는 항상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에요. 강아지들을 한쪽 방에는 탈출구를 만드는 레버를 갖춘 방에다가 강아지를 놓고 한 방에는 탈출 레버가 없는 방에다가 양쪽 강아지를 놓은 다음에 전기 쇼크를 주는 거죠. 탈출해본 경험이 있던 강아지들은 탈출을 하는데 탈출해본 경험이 없던 강아지들은 탈출구가 있는데도 뛰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인생 경험상 내가 알고 도전하고 선택했더니 뭐가 다 안 좋았던 경험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 모르는 게 편하고 그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지금 상황이 됐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하고 한참 이제 공감을 주고 받은 다음에 솔루션을 이제 찾아 들어간다면 모른다라고 끝나면서 언어가 주는 생산성 때문에 혼란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모르겠다 해서 끝내지 말고 알고 싶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는 거죠. 모르겠다라는 거는 과거형이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알고 싶다는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제를 좀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내담자분들하고 약간의 갈등 아닌 갈등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사실 제가 옛날에는 다 알려드렸어요, 바로. 그랬더니 더 싫어하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공감을 받고 모르겠는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알려줘? 네 답을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를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또 제가 전문가인데 방법을 아는데 계속 모르겠다만 반복하시는 게 그냥 습관일 수도 있어서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모르셔서 되게 답답하시겠구나 공감을 제가 해드려야 되고 만약에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뭐뭐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대부분은 거의 90%는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또 모르겠다.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이클을 도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빠져나오시나요? 그게 이제 수차례 반복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물어봐도 야단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이 돼야죠.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상상을 해보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일 것 같아요. 스스로를 거의 자기 파괴에 가까울 정도로 증오하거나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자기 혐오를 갖고 있거나 또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난 뭘 해도 괜찮아. 약간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존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근데 혼란에 빠져 있는 모르겠는 분들하고 또 자기를 혐오하시는 분들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따로따로 오실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갖고 계시죠. 아,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럼 바뀌세요. 그러면은 그럼 안 돼. 안 돼요? 이제 과학자의 내하고 치료자의 내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이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 나만 혼자서 빙빙 돌고 있으니까 이러는 내가 너무 싫고 남들은 자존감 높은 삶을 사는데 나는 내 자신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고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연민에 또 빠져요. 근데 그러면 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그 자리만 계속 맴돌면은 차라리 박차고 나오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변화하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악순환을 계속 돌면서 맞아요. 자기 연민 갔다가 자기 혐오 갔다가 또 구원자적 환상 갔다가 다시 또 자기 혐오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다르기는 다른데 매일 비슷한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 혐오, 자책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좀 언어적인 패턴이 또 있을까요? 자기 혐오 있으신 분들은 뭐가 싫죠. 다 싫어요. 싫은 걸로 끝나시죠. 카모마일 티 드실래요? 싫어요. 카모마일을 마시면은 잠이 오는 내 자신이 싫어요. 뭐 이런 식이죠.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깨우는 이런 내 인생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가 모르겠다로 끝났다면 이번엔 좀 싫어요로 끝나시는 경우가 많죠. 커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싫어요. 그건 커피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건 커피 혐오고 그러는 나를 싫어하는 거죠.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나를 싫어하는 이렇게 카페인에 민감한 참 제가 싫으네요. 이런 식으로 끝나죠. 자기 연민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이러는 나 자신이 불쌍하다거든요. 내 인생이 슬프다 이러시는데 사실 불쌍하다는 표현은 잘 안 하시고 자기 연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말없이 많이 우세요. 그 눈물에 좀 묻어 있죠. 나는 참 불쌍하다.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슬픔과 같이 이제 녹아 있어서 또 자기 연민이 좀 많이 힘든 경우가 뭐냐면 내가 불쌍하다 보니까 나는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 효능감하고 또 이어져서 나는 모태로 또 악순환이 돼요. 모태로 가는구나. 모태 하시다가 싫다 하시다가 불쌍하다 하시다가 다시 난 모태가 이렇게 난 나약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이것도 악순환을 많이 타시죠.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일단 혐오는 오히려 빠져나오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혐오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누가 사랑해주면 되나요? 신뢰해주면? 물론 그게 만병통치죠. 조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그거 좀 어렵기도 하니까 자기 혐오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타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카페인에 민감한 내 자신이 싫어요. 이런 명제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럼 이분은 카페인에 민감한 다른 분들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 해결이 되면 이 논리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혐오는 오히려 좀 방법이 좀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좀 취하는 느낌이에요. 아까 자기 혐오는 혐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이미 썼기 때문에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연민에서 연민은 사실 필요한 거이기도 해요. 자기 연민을 적당하게 건강하게 갖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자기만 연민, 자기 연민만 있을 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주변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은 너 자기 연민이야. 빠져나와.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연민에 취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직면이라고 하거든요. 직면은 정말 동맹이 확실하고 애정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짝 조금만 건드려주면 살짝 올라와서 하는 그 직면이 효과가 있는 거지 마음의 준비나 벗어날 건강한
일정한 자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직면시키면은 그냥 감정만 상하고 기분만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아까 취하는 감정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술 취하신 분한테 아무리 너 취했어 그만 마셔 한다고 바로 술 내서 깨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데리고 좀 나가야 돼요. 데리고 좀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영화도 좀 같이 재밌는 것도 보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게 우선이니까 직면하고 빠져나오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빠져나오면 자기 연민이 자기 사랑 같은 걸로 바뀌나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 어쨌든 나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럴 때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아 하면서 타인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자원도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좀 천천히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 자기 자신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좋게 보면서 긍정적인 말 자꾸 해줘야지. 그래도 또 습관적으로 자기 연민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악순환 빠지더라도 이제 좀 다른 삶을 좀 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술 깨려고 노력하듯이 자기 연민에서 좀 깨어나려고 반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치료자시긴 하네요. 모든 상황에서 다 이해해주고 다가가는. 그게 근데 저도 너무 민망한 게 잘 못해요. 어렵고 가야 될 길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낮은 자존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하는 회복은 상당히 간단해요. 이거 하는 게 거의 유일하기도 하고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뭐뭐만 하면 되거든요. 그 뭐가 뭐예요? 근데 뭐뭐라는 단어를 꺼내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제 다들 이 채널을 나가실 거라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저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지. 조용필 씨는 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 사랑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 뻔한 얘기한다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랑과 관련된 또 아픈 분들이 다 많아. 뭔가 아픔이 있다 보니까 사랑은 아픕니다. 네. 사람이 싫은 거 있으면 가장 원초적으로 나오는 방어 기제는 회피거든요. 일단 피하고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 얘기 나오면은 다들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사랑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대학 들어갔는데 괜찮아 보이는 이성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꾸 뭐 좋아해, 주말에 뭐해 하면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싹트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무턱대고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싫다 그래도 싫은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면서 싫어하니까 되게 억울함이 같이 존재하는 거라서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싫어하는 건 뭔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뭐라도 조그만 선택을 하고 질러버리고 경험을 늘려나가다 보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지 안 좋은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알고 최소한 3일에서 2주 정도는 해봐야지 알아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 글쓰기를 좋아한 건 아니었거든요.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글 쓰는 것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걷는 것도 해보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치료자 겸 학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저는 CBT를 배우면서 되게 도움이 됐지만 CBT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그 세계관을 장착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사건으로 존재한다거든요. 모든 일은 다 사건으로 존재해서 만약에 박사님하고 나하고 만난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작가님, PD님하고 만난 것도 오늘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생각을 만들어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돼.
박사님 만나니까 반갑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네.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감정이 만들어지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건, 생각, 감정, 행동이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나 하면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몰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나 우울하실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똑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하루하루가 똑같다, 매일매일이 똑같다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날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루를 들여다볼 때 CBT적 관점으로 하루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좀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갈아타는지 관심을 갖다 보면은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볼 때 CBT적 관점에서 알아보면은 좀 체계도 잡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런 팁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걸 정확히 반대로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행동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루프 연결이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이 그럼요. 작동하는 게 행동을 일단 하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가 인지하는 사건이나 또 다른 행동이 바뀌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 행동은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 또 그 전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좋은 감정들이 축적이 되고 좋은 행동들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또 온 거고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고 또 생각이 되고 감정이 돼서 네. 다른 사건으로 또 행동으로 이어질 테니까 이것들을 계속 스토리로 이어나가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자기주도성, 에이전시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거든요. 자기주도성은 타고나는 건가요?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부분 길러지는 겁니다.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선택하고 자주 행동하다 보면 자기주도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자존감이 따라와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잘하게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을 많이 지르는 계획해놓고 나를 그 상황에 빠뜨려서라도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의 그런 행동, 추진력 이건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모두에게 다 이게 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시작해서 가야 되는 게 사람마다 자신의 답을 따로 찾아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결국은 마지막에 만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면은 순서는 좀 다르지만 또 만나긴 만나더라고요. 우리 오늘 자존감 이야기 하자고 만났는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자존감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오늘 쭉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 포인트 한번 마지막에 짚어주신다면? 자존감 수업 나온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또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이제 느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행동을 뭐 지르는 환경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러기가 쉽게 하기가 편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어.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 그러면은 확실히 상승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환경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환경이 됐어요. 내가 어떤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환경이니까 또 이런 좋은 양질의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존감과 관련해서 되게 깊은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회가 닿으면 교수님 또 한 번 모시고 또 깊은 이야기, 또 신간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신간 나왔거든요.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쓰신 마음예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현대사회에서 또 가장 힘든 게 마음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9분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책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오늘 못 나눈 것 같아서 또 뵐 텐데 궁금하신 내용들 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낀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모아서 다음에 교수님과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